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 담당관 이은정입니다. 2024년도 개인정보 미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황창근 미래포럼 의장님께서는 사회자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황창근 귀하를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의장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앞을 보고 네, 위촉장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규로 위촉된 위원님들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선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장 최대선 귀하를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김성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나은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이나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이승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림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미래포럼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신규 위원님들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이재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 황다연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황다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연수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촉장 황연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보람이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김보람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창근 미래포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의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래포럼 의장을 맡게 된 홍익대 황창근 교수입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3기째인데요. 제가 이제 1기, 2기를 같이 해왔고,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역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진행하는 걸 쭉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새롭게 또 모신 분들 아주 반갑게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기 미래 포럼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윤종수 변호사님, 그다음에
최경진 교수님 아주 큰 고생을 하셨고요. 또 2기부터 지금 참여해 오신 위원님들 아주 열띤 토론과 또 참여에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미래 포럼이 이제 다른 뭐 어떤 이제 정책 그 포럼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소통의 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주고 또 위원장님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분야의 아주 대가이신 이제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전문가로서 이제 소견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럼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고 또 금년에도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또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미래 포럼은 나중에 이제 운영 계획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또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평소에는 이제 뵙지 못했던 이제 다른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이제 1기, 2기와 달리 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제 다양한 이제 포럼들, 연구반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논의했던 것을 보다 실천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책 구성이나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의장을 맡게 됐지만 아마 이제 1기, 2기부터 왔던 이제 역사가 있어서 이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이제 2024년도 그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그 추진 계획을 보면은 결국은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 계획했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포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소통하시고 배우시기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 포럼에 이제 그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발제를 정하고 토론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는 우리 사무처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학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자리여서 아마 더 그럴 텐데 위원님들이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님 특별히 또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저희 위원회 이제 위원분들이 계신데 위원분들께서 아마 그 오늘 자리에 특별히 또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동안 대부분 실제 참석은 많이 안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또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저희 위원회 내부에 그 뭐 국장 과장님들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미래 포럼 자리가 우리 위원회 업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거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고 같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황창호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제 작년까지 공동의장 역할을 해주신 윤종수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경진 교수님 혁신지원단장이라는 타이틀로 또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이끌어주실 황창훈 교수님께 또 많은 그
부탁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지금까지 포럼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번에 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 계십니다. 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열의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그 올해 미래 포럼은 이제 2달에 한 차례씩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그럼 6번인데 그 중에 3차례는 AI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한 차례는 아동 청소년 관련된 내용, 그리고 2차례는 PET 그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영역을 또 다루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술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이제 그런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조금 더 뭐 실제 실무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고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을 보겠지만 이제 미래 포럼에서는 그걸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큰 추이를 보고 조금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듣는 이제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법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었고요. 그 후속 작업을 작년서부터 올해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022년 1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챗 GPT가 출시되면서 AI에 관한 관심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 여러 조직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들, 서비스를 내놓고 또 그와 관련된 사회적인 고민거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올해 정책 비전을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저희 위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뭐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게 될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각각 발표 준비해 주신 분들 발표 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각각 뭐 할애된 2시간의 시간을 그 각각의 발표자가 다 써도 부족할 만한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렇게 그 흡수를 할지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뭐 다른 한편 뭐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찌 보면 이제 AI라고 하는 큰 흐름이 우리 뭐 사회, 우리 위원회에 던지는 화두가 그만큼 큰 화두라는 생각도 들고 이 미래 포럼이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제 말씀은 사실은 여기 원고가 있긴 한데요. 뭐 그걸 뭐 읽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 또 그 관심에서 나오는 좋은 생각, 아이디어들 많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들 이제 총 시간이 2시간이어서 뭐 하여튼 가능하면은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포럼 구성 운영 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운영 기획조정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포럼 출범 의의입니다. 2021년 미래포럼이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 정책의 그 외연이 확장되고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미래포럼 논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내부 공유와 정책화 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24년에는 미래포럼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타 회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점에 강점을 주고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위원회 주요 정책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발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 논의 결과가 정책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미래포럼은 공동 의장이신 위원장님과 그 민간 위원님을 포함하여 포럼 의원 32명, 특별위원 8명, 총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포럼 32분 중 지금 9분이 신규로 위축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올해 미래포럼은 격월로 개최하여 총 6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포럼 활동 계획입니다. 1차 회의부터 3차 회의까지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해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4차 회의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개인정보 보호를 아젠다로, 그리고 5차와 6차 회의에서는 개별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이 좀 급하셔서 그런지 그 구성 운영을 이제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책자를 읽어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를 5시까지니까 지금 바로 이제 이어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중에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AI 프라이버시 기술 이슈를 최대선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인공지능 모델과 프라이버시 이슈를 서울 아산병원의 김남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순서대로 하시는데요. 시간은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이제 발표를 하시면은 오늘 2시간을 다 쓰셔도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그 코멘트 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대선 위원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최대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럼에 초청을 해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개인정보의 핵심적인 정책과 기술과 법률을 관장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마련이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AI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제가 분류한 건데요. 프라이버시 오브 AI, 프라이버시 포 AI, 그리고 프라이버시 바이 AI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프라이버시 오브 AI인데, AI가 정보 주체도 아닌데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미래에는 AI도 정보 주체가 되고 그거의 프라이버시를 논할 날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AI에 학습된 데이터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AI에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개념은 사실 이것도 다 아실 거긴 한데, 뒤에 말씀드리는 것을 위해서 잠깐 이제 배경을 좀 깔면, 인식형 AI라는 게 그 전에 있었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이 사진이 누구다라는 걸 학습을 시키죠. 그러면 활용 단계에서 사람 얼굴을 집어넣으면 이게 누구다라고 하는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저기서 스티브라고 답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0번, 1번 이렇게 분류가 나옵니다. 이건 0번인 사람이야, 이건 1번인 사람이야, 이렇게 학습해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이 돼 있던 사람 중에서 누구로 분류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인식형 AI고요. 생성형 AI는 이제 뭐 챗GPT 같은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를 많이 아시겠지만, 또 그림 그려주는 AI도 있고 비디오 만들어주는 AI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 AI는 이제 문제, 사람 얼굴, 이런 사람 이거는 남자 얼굴이야라고 같이 학습을 시켜주고,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남자 얼굴 그려봐, 남자 얼굴 그려줘, 그러면 이제 남자 얼굴을 그려주는, 이게 이제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요 틀을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AI 이슈를 들으시면 되는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학습된 AI 모델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에 있는 이제 해커 공격자가 처음에 이제 그 맨 위에 뭐 지지지지직 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집어넣고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분류 중에 하나가 나올 테고 스티브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가 스티브일 확률이 0.0001%다. 뭐 이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조금 조정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약간 사람 얼굴에 윤곽이 나오는 그런 거겠죠.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AI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스티브일 확률이 한 3% 정도 돼라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튜닝을 해가지고 결국 이미지가 이게 스티브다라고 하는 게 90% 정도가 딱 나오면 이게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격자가.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하는 과정 자체가 AI를 학습하는 그 메커니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는 저 정도 퀄리티밖에 안 나왔는데 2019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학습 데이터를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생성형 AI는 남자 얼굴을 그려줘 그러면 남자 얼굴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얼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그려줘 그러면 또 하나 나왔어요. 또 그려줘 그럼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저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사람 얼굴은 비슷한 얼굴이 계속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아 이게 학습 데이터에 사용됐던 사람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격자가. 근데 앞에 거를 비교해 보시면 앞에 거는 뭔가 노이즈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격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만 학습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온 결과 중에서 이게 학습 데이터야 아니다 그것만 판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 오리지널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생성이 돼서 나온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학습 데이터랑 똑같이 생성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챗 GPT에서도 학습 데이터에 사용이 된 개인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컴퍼니라고 막 질문을 하면 어느 순간에 얘가 처음에 컴퍼니를 그러니까 잠시만요. 다시 갔다가 오면 repeat the following word forever 컴퍼니를 무한정 반복해서 생성해 줘라고 하면 얘가 이제 LLM 모델의 그 시퀀스에 있는 풀이 꽉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컴퍼니와 관련된 개인 정보들을 막 토해내게 됩니다. 그럼 컴퍼니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막 토해내는데 그거를 잘 정리해 보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뭐 이메일 주소, 웹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게 작년 말에 뉴욕타임즈에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뉴욕타임즈 기자의 이메일 정보가 챗 GPT로부터 생성이 됐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누가 제보를 했고 물론 이제 연구자가 제보한 겁니다. 연구자가 제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사화돼 가지고 실제로 그 연구에서는 이제 수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되면서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것이 더 쉬워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드버서리얼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탈옥을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써서 넣었더니 주문을 써서 넣었더니 뭐 그 윤리적인 차단 방벽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터가 다 무해가 돼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들의 부분적인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넣었더니 얘가 개인정보를 토하더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겁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대회도 열렸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탈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대회도 열렸었는데 사실 이거를 사람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넣어보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체계적인 방법. 쟤도 사실 AI예요. 밑에서 악마 그림으로 돼 있는 애도 AI라서 얘가 생성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다시 만들어 놓고
생성된 결과를 보고 또 주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 비윤리적인 데이터 생성, 개인정보 추출 같은 탈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AI를 저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격 기술이 전부 다 AI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게 공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이제 AI를 우리나라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전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화된 방법과 순서, 로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AI 모델은 저렇게 이제 사진이 있으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수치화시킵니다. 수치화를 시켜서 중간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갖다가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학습된 AI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if else then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 학습 데이터들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그게 숫자들의 집합인데 그게 AI 모델하고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집합을 AI 모델을 딱 켜게 되면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저 위에 보이는 신경망 같은 거에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 화살표에 달려 있는 가중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중치들이 업로드가 되고 그 모델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저 숫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의 결정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엑기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숫자 집합을 만약에 해킹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막 복원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AI 모델에 질문만 하더라도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가 뭐 이제 침대 광고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AI 모델은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AI 모델은 데이터의 엑기스입니다. 이것만 좀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AI 프라이버시의 여러 가지 또 기술들과 이슈들과 이것에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언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얼굴을 다 집어넣는데 내 데이터를 지워달라. 그러면 이제 저 신경망에 어떤 그 사람의 엑기스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을 지워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이 노출이 되지 않게 또는 그 사람이 이 모델에서 분류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머신 언러닝이라는 기술도 있다라는 거를 아까 이제 공격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프라이버시 4 AI입니다. 프라이버시 4 AI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AI의 생명 주기상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가공하고 학습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AI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기술 포럼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해서 AI PET 보고서라는 것을 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된 이슈들을 이렇게 도출을 했고 그다음에 여긴 뭐 법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고 사실 여기 기술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데 법적인 이슈도 있고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정책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이슈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각각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 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예측 가능성, 관리 용이성, 분리 가능성, 저장 보안 신뢰성을 향상을 포함한 데이터 처리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위험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 기술, 프로세스 등등등을 다 PE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얼터링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를 변경해서 보호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를 쉴드, 안전한 곳에 저장하거나 암호화시켜서 보호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보통 요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시스템 플러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실시간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동의를 다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실시간으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동의에 대한 응답을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행하는 AI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주요한 PET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고, 마침 이제 그 연간 포럼 운영 계획을 보니까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자세히 다루시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4 AI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 데이터를 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AI 전 주기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 4 AI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AI인데요. AI로 인해서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릴 때 AI로 인해서 공격을 한다, AI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연구를 했던 건데,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게 AI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또 이제 알고리즘을 써서 주민번호를 유추하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공개된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유추하고, 그거를 이제 주민번호도 사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유추를 해서, 여기 보시는 뭐 유명한 배우나 운동선수,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주민번호도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추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그거 저장해서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로 추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우려하시는 게 CCTV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얼굴 인식하고 추적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한번 재생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얼굴 인식하는 AI를 속이는 공격입니다. 저희가 만든 건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정을 바꾸거나 각도를 돌려도 그 사람으로 잘 인식이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추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원래는 AI를 속이는 공격으로 만든 건데, 그걸 통해서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자세히 보시면 코 밑에 여기 스티커가 몇 장 붙여져 있습니다. 스티커 몇 장 붙여져 있는 거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든 공격입니다. 이렇게 AI 자체를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원래는 이제 AI의 역기능, 뭐 AI에 대한 보안 공격 얘기할 때 하는 건데, 그게 또 여기에 적용이 되면 추적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에 우리 사진을 공개할 때 그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뭐 그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습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이런 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속이는 거를 약간 추가를 합니다. 사진의 이미지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이상이 없는, 특별히 다른 게 없는 노이즈인데, 그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AI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한 AI 모델이 그 사람이 들어가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즘에 이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냐 하면, 내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 만들지 마, 내 목소리 가지고 딥보이스 만들지 마라고 하는 방어 장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AI를 이용해서 얼굴을 비식별화하고 뭐 영상을 비식별화해서 복구를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기술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이제 그렇게 변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인데, AI는 또 거꾸로 이번에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지만 AI는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또 기술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건데, 그 왼쪽 하단에 엑스소스라고 불리는 그 사람 얼굴에다가 엑스타겟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바꿔줘라고 하면 그거 두 개를 짬뽕해서 중간에 있는 이제 이 잘생긴 남자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건데요. 저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원래 엑스소스 저 구렛나루가 있고 코스염이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AI는 이 사람들을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인으로. 그런 이제 기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AI를 이용한 데이터 학습은 워낙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결국 전부 다 저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아쉬운 게 그 이 개인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합성 데이터는 별개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합성 데이터
데이터 생성하는 기술이나 합성하는 기술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료 정보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발표하실 분이 워낙 자세히 소개시켜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모델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게 가능한데 생성형 AI가 되면서 그게 더 쉬워졌다. 왜냐하면 걔는 원래 데이터를 내놓는 애니까. 만들어내는 애니까. 그 다음에 그런 AI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PPML,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 장르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로 많은 걸 보호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AI를 써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방어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우려만 하지 말고 이런 기술들을 잘 써서 방어를 해보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 교수님께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뭐 더 이상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중에 뭐 궁금하신 점은 이제 이따가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이면 아마 없겠지만 하여튼 아주 초보적인 것도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김남국 교수님께서 의료 인공지능 모델과 프라이버시 이슈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혹시만 20분. 네. 예, 서울 아산병원 김남국입니다.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What does AI need more data set and its privacy concern? 저는 COI가 있습니다. 의료에서는 COI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7개 회사 정도랑 커머셜리 일하고 있고요. 제 특허를 팔거나 아래에는 3D 프린팅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벤 다이어그램인데 뭐 AI 뭐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머신러닝, 딥러닝 돼서 뭐 이제 난리가 났고 그게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나오면서 인간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소설 뭐 이게 상식을 늘린다는 축에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 비전과 NLP 기존의 레가시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이제 모이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GPT가 이제 재작년 11월에 3.5가 나와서 이제 난리가 났고 그게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이제 멀티모달이나 비전을 같이 가리키는 식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있는데 할루시네이션은 인에비터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관점에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 의료 환자를 더 살리는 건 뭐 누구도 이제 뭐 절대 선이죠 쉽게 해서. 근데 테크놀로지 푸시와 클리니컬 리드가 이제 하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 테크놀로지가 이제 의료에 들어와서 뭐 산업계에서 많이 쓰인다고 의료에 상상되는 건 아닌 게 여태까지 인간이 워낙 효율적이고 의사처럼 전문성을 가지면서 의사밖에 못하는 잡일도 있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 잡일의 상당 부분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이제 위에 뭐 서저리나 뭐 치료나 뭐 진단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AI를 보면 5개의 미개 부족 상태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지금 미개 부족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잘 몰라서 저희가 건전지가 돼서 뭐 이렇게 매트릭스 속에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올 수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게 성공한 모델이 심볼리즘과 커넥셔니즘이고 딥러닝은 이제 커넥셔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저 PDP 어썸션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뉴런만큼의 사이즈를 병렬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인간이 된다 뭐 이런 믿음입니다. 쉽게 해서 CS에서 AGI,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철학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오래된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파블로프 개실험처럼 자극과 반응이 뇌를 강화시켜가지고 하는 리스판스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 뇌가 어떻게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저런 이제 데몬이 뭐 스티뮬러스에서 디시전까지 가는 어떤 거를 전달해주는 데몬 가운데 70년대 그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 저게 이제 컴퓨터로 뉴럴 딥러닝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거고요. 사람의 뉴런은 잘 아시겠지만 1000억 개의 뉴런이 한 사람 브레인에 있고 한 뉴런당 1000개의 커넥션을 가집니다. 그 커넥션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시냅스라고 뉴로널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케미칼리 전달되고요. 저거를 막는 게 뉴로날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ADHD라고 어린애들이 부잡해서 공부 잘 못하고 뭐 이런 애들한테 하는 게 저 뉴로날 이니비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신경 전달 물질이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갑자기 침착해지고 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정신질환 약입니다. 대부분은 정신질환 약을 먹으면은 약간 사람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데 어린애 특정 성장기에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이제 저런 거 하는 거죠. 어쨌든 1조 개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데 GPT 4.0이 100조 개 정도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데 1.7 빌리언이니까 한 70분의 1 정도의 뉴런, 사람 브레인 크기의 그 웨이트랑 저 시냅스가 뭐 1대1 매핑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브레인의 한 100분의 1 정도까지 찾아왔고요. 그 옵티미제이션에서 좀 확 줄었는데 어찌됐든 뭐 그 정도까지 지금 학습할 수 있는 걸로 뭐 GPU랑 전기세 해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점을 찍는 겁니다. 아까 모델 자체가 데이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거가 그냥 데이터랑 답만 있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저 점을 찾는 펑션을 스스로 배웁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의 이제 화두고요. 저거를 이제 어떤 답을 가르쳐 주냐에 따라 엑스레이를 뭘 찍었냐, 뭐 엑스레이 안에 병이 뭐가 있냐,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영상을 주고 영상을 만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답은 뭐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이 레이블 관점에서 의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대부분 답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100% 뭐 개고양이는 뭐 확실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진만 가지고는. 근데 의료는 더 문제가 아직도 이제 질환이나 생명이나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레이블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비싸고 많이 할 수가 없고 앰비기어스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100만 개 정도 해야 사람이 어린애가 이제 이게 어린애의 두뇌 발달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 고양이도 비주얼 코텍스 시각 중추를 이제 발전시키려면 뭐 눈을 봐야 될 거냐 누가 안 가르쳐도 고양이 브레인에 그 액션 포텐셜을 직접 찍으려고 그 시그널 일렉트로이드를 뇌에다 꽂은 다음에 눈의 특정 위치에다가 자극을 주면 액션 포텐셜이 소리가 나면 따다다닥 소리가 나거든요. 액션 포텐셜이 뜨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배우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는 엣지를 잘 보게 눈이 발달돼 있는데 실제로 리타드된 유아 교육에도 뭐와 뭐가 같은지 다른지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더 브레인을 우리는 어린애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비전도 잘 안 됐을 때 손에 뭔가 쥐고 있으면 이게 같은 건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아 다른 뷰인데 이게 같은 건지는 아니까 이게 같다 다르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전의 발달은 10억 번 정도의 리인포스 피드백 엄마가 보기에 이게 개야 그러면 아 고양이야 뭐 이렇게 뭐 비전도 하고 말도 하게 되면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똑같이 GPT가 가르치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냥 스몰 데이터를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라지 데이터 이미지넷이 100만 개, 2천만 개, 뭐 3억 개 뭐 이런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 그걸 트랜스퍼 러닝하면 더 똑똑해집니다. 쉽게 해서 마더 브레인을 가지고 스몰 태스크에다가 트랜스퍼 러닝하면 더 잘 된다는 얘기고 빅 트랜스퍼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답만 잘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답을 의료 데이터나 뭐 이미지 넷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많이 잘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 답을 그냥 주지 말고 그냥 내 영상을 뜯어가지고 포지티브 내 영상의 일부를 뜯으면 이건 내 영상에서 만든 거니까 무조건 같은 거고 그냥 아무 영상이나 가져오면 다른 애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같고 다름을 가르치는 거는 무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만 많으면 이거를 가르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치면 인다이렉트하게 답을 가르치는 거니까 별로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우시안 모델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보통 우리는 보더에 저 서포트 벡터라고 저 보도를 찾아가지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나 저렇게 분포가 2개가 있으면 가운데로 자르는 건데 가우시안 블러링을 시키면 저렇게 점점점 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더 잘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본 겁니다. 아주 라지 스케일을 슈퍼바이즈드로 답을 줬을 때 보면 영상에서 어떤 이미지 레코기니션이 아주 세일리언트한 점들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제너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특정 태스크는 잘하지만 다른 태스크는 잘 못하고 GPT가 핵심이 안 가르친 것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하는데 근데 디노처럼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대량의 영상을 같은 영상이냐 다른 영상이냐만 가르쳐도 이미지 컨셉이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고요. 예전이랑 굉장히 달라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시대가 됐고 이걸 가져다가 이제 제로샷이나 이머전트 어빌리티까지 나오게 가르치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거의 이제 본질이 셀프 슈퍼바이즈랑 제너러티브 AI인데요. 제너러티브 AI 아까 뭐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분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가 특정 위치에서 뭐 트레인 데이터를 저렇게 가르치면 샘플링을 했을 때 저 빨간 여자가 있는 위치가 있고 남자가 있는 위치가 있고 그럼 저기서 직선을 그으면 빨간 여자에서 남자까지 변하는 데이터들이 쭉 샘플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보완하고 저도 옛날에 해커도 해보고 뭐 여러 개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관가하는 건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마스터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이 있다고 지문이 개인 식별 정보고 홍채도 개인 식별 정보지만 국민 전체의 DB가 있으니까 지문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뭘 가르쳤는지 자체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생성을 해도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알기 어렵고 또 개인이 굉장히 생성 모델이 굉장히 재밌어서 남자 여자 CT를 넣으면 영상이 할루시네이션이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 성기가 같이 있는 CT가 만들어져요. 트레인 데이터 하나도 없죠. 남자 여자 성기가 같이 있는 사람 없을 테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물론 같은 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똑같은 논문.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는 옛날에는 슈퍼바이즈드로 답을 주고 가르쳤는데 특히 의료에서는 큰 데이터를 못 가르치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면 너무 오버피팅을 해요. 예를 들어 새를 구분하는 건 부리 끝만 봐도 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를 보는 건 깃털도 봐야 되고 날개도 봐야 되고 뭐 다른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너구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부리만 얘가 배우면 너무 쉽게 배우기 때문에 99.9% 맞추더라도 오리노구리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바이저로 가르치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나 세미 슈퍼바이즈나 언슈퍼바이즈로 가르치는 거 생성형으로 가르쳐야 훨씬 더 그리고 인간의 두뇌만큼 키우면 더 잘 된다. 뭐 이런 게 큰 스토리고. 그래서 이제 GPT는 그 다음 단어를 이제 만드는 식으로 이제 가르쳐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고 2.0만 해도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뭔가 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죠. 뭐 체인 오브 소트도 생기고. GPT에서 뭐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뭐 어쨌든 저 175 빌리언이 GPT-3 정도 되는데 GPT-4가 이제 정확히 잘 모르지만 1.74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인간 내 100분의 1 정도까지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거 뭐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번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라지 스케일은 아까 했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데이터 크기, 계산량,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잘한다. 뭐 이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3.0이 되면서 말은 잘하는데 아무 얘기나 하거든요. 그래서 예절을 가르쳤어요. 인간이 원하는 답은 뭐냐?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시드를 다르게 해주면 그러면 인간이 휴먼 레이블러를 해서 어느 답이 더 좋은지를 오더링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러니까 더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GPT는 93%를 영어로 가르쳤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 실제로 만든 애가 이제 트위터에 올린 건데 뭐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휴먼 리인포스먼트 피드백도 잘 보면 어린애가 그냥 아무거나 듣고 배우고 누가 말을 안 가르쳐주고 시각 중추를 안 가르쳐줘도 뭐 동물처럼 똑같이 배우다가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엄마가 가르쳐주잖아요. 개냐 고양이냐 얘가 계속 물어보면 리인포스 피드백을 해주고 그거를 파인 튜닝하는 식으로 인간을 계속 만들어 온 게 이제 GPT의 발전이고요. 실제로 괴물 같은 녀석에서 점점 이제 예절도 가르치고 꼭 필요한 걸 가르쳐서 GPT의 성능을 뭐 자유분반한 애에서 인간이 가치 있는 식으로 이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지금 이제 성캄브리아 대폭발 시대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은 인에비터블해요. 아까 멀티모달로 해서 좀 줄인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할 수 있는 건 익스트랙션과 서머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랭귀지 체인이라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 아무리 LLM이 좋다고 구글 서치 엔진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서치 엔진 레가시 시스템 그대로 놔두고 LLM이 잘하는 걸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걔가 서머라이제이션 하거나 익스트랙션 하면 그런 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사람만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다 쓰자 뭐 이런 게 이제 LLM이고, 그래서 구글들도 엄청 하고 새로운 알고리즘도 막 찾고 막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는 게 이런 이머전트 어빌리티 중에 하나가 제로샷이 된다는 건데요. 가르쳐주지 않은 데이터를 그냥 물어만 봐도 얘가 스스로 막 맞추는 거죠. 물론 애큐러시가 의료에 쓸 만큼은 안 되지만 재미삼아 뭐 시도 쓰고 뭐 약간 틀려도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의료 같은 관점에서는 하일리 애큐러트하고 뭐 사람이 틀려가지고 환자가 죽으면은 뭐 그래도 지금 시스템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인공지능이 틀리기에 사람이 죽으면 대박일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파운데이셔널 모델이라고 어떤 의료의 마더 브레인을 하나 만들고 제로샷이나 어떤 특정 태스크를 쉽고 빨리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 영상의학 태스크가 3만 개인데 한 태스크 만드는데 한 100만 불쯤 들고 유지 관리비가 얼마가 들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씩 다 만들려면 뭐 도저히 못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한 파운데이션한 모델을 만들고 파인 튜닝을 스몰 데이터로 하자는 게, 이 포지셔널 페이퍼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1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한 게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al 모델에서 모달러티 의료만 얘기하는 겁니다. 모달러티 스페시픽 파운데이션 모델, 오간 스페시픽, 태스크 스페시픽 이렇게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네이처 이제 안저 영상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팀에서 특정 모달러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연구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파킨슨의 프로그레스를 보는 그 제너러티브 모델의 인버전이라고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펫이라고 이제 파킨슨의 도파민 문제 때문에 이제 파킨슨 환자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잠재 공간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정상에서 파킨슨 환자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잠재 공간 안에 다른 위치에 찍히게 됩니다. 아까 남자 여자가 다른 위치에 찍힌다고 했잖아요. 생성형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온셋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파킨슨 걸린 지 얼마나 됐는지를 그냥 영상만 넣고 위치를 보면 저 위치의 그레데이션이 이제 온셋이고요. 또 우리가 MRI 펫을 하나밖에 안 쓰는데 펫이 고장날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못 찍게 되면 다른 펫도 쓰는데, 그러면 펫이 다른 위치에 가 있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이건 넘어가고, 저희가 또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 후를 가상으로 예측해서 인공지능이 만들면 여러 치료를 미리 해보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 후에 랜드마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 모델을 이미 만들어 놓아서 출간이 된 모델이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마더 브레인을 만든 다음에 이 디퓨전이라고 생성 파워가 훨씬 더 좋아지는 모델인데, 어떤 치료 전 영상을 가지고 치료 양을 주면 치료 후에 랜드마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컨디션으로 줘서 치료 전 영상에서 치료 후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 이 환자는 다 치료를 받아서 셉을 찍어놓은 건데요. 그 프리딕트를 보면 두 개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 트레이싱한 거 오버래핑 해놨는데 거의 이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이제 각각 치료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랜드마크를 찍으면 1.5mm, 사람이 두 번 찍어도 1.5mm 정도 오차가 나는데 실제로 1.5mm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으로 치료를 디지털 트윈화해서 치료하기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보고, 이 환자는 뭐 5mm 뺄 거냐 4mm 뺄 거냐 6mm 뺄 거냐 환자한테 보여주고 의사들끼리도 디스커션이 필요한데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안 했을 때에서 치료를 얼마나 하느냐를 이제 그레데이션으로 저희가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생성 모델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성장 예측, 이 정상 애들이 성장을 할 때 얼굴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8살부터 두 개 쪽은 다 성장이 끝나고 얼굴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예측한 모델이 이제 얼마 전에 논문에 됐고요.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혁신이 어디로 오는가? 뭐 저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전혀 다른 정치로 전혀 다른 데이터 팔러시로 지금 인공지능을 이끌어 가는데,
유럽이 이제 문제입니다. 유럽은 지금 영모션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규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는 산업을 하려고 어떻게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 양쪽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을 따라가기에는 뭐 정 안 되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을 따라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어떤 데이터 뭐 중국처럼 할 수는 없고 미국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저 킨사라고 체온계를 가지고 빅데이터 만들면 그 CDC가 3주 후에 그 인플루엔자가 특정 카운티에 엔데믹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리얼타임으로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로컬 글로설에 비타민을 갖다 놓고 로컬 클리닉에 할 수 있죠. 이거 데이터만 아무것도 아니죠. 디지털 체온계 가져다가 인터넷에 던져지기만 해도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코로나도 찾고 막 그래요. 쓸데없이 막 체온 올라간 사람들이 많으면 코로나가 로컬 카운티에 엔데믹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니스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은 1980년대부터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고 심지어 팔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빅데이터 연구에 의료를 써야 되고 학문 발전을 위해 사겠다는 거고 대신 그 돈을 받아다가 레버뉴에 넣는 게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쓰는 거죠. 연구를 진흥하거나 가난한 환자에게 주거나 뭐 이게 이제 하버드의 철학입니다. 하버드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버드 스페시픽 가이드라인이고 NIH도 이런 데이터 억세스해서 지금 전 세계 의료 데이터는 이제 1980년대부터 NIH가 NIH 펀드 받은 건 데이터도 다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퍼블릭 데이터들이 많이 생겼고 뭐 중국, 영국도 UK 바이오뱅크 그 데이터로 다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 IRB, DRB 뭐 환자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꼼짝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애들은 이제 그런 걸 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보면 어떤 애들도 첫 번째 패소전이 나온 다음에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간을 하는 건데 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찾았잖아. 이게 오픈니스의 이제 본질이고 의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프라이버시냐 사람을 살리는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당뇨가 이제 타입 오는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맞아야 됩니다. 저런 애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이제 우리나라도 풀렸는데 얼마 전까지 안 풀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PHR 관점에서 환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페이어들과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인슈어런스가 있고 뭐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제 보건 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뭐 복지부도 바뀌고 개보위도 바뀌어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재해식별 시 법적 책임을 병원이 지게 해서 아무도 어떤 병원도 뭐 용감한 병원은 팔고도 있었지만 어떤 병원도 데이터를 밖으로 못 내가고 우리 병원도 이제 절대로 데이터를 안 주는데 지금 이제 재해식별 당사자가 처벌받는다고 이제 명확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재해식별 되고 데이터도 다시 꺼낼 수 있고 뭐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거는 해커 보안 문제입니다. 해커는 계속 해킹하려고 그러고 보안은 계속 보안을 막으려고 하고 이게 엔들리스 게임이거든요. 해시가 인정 안 되는 것도 퀀텀 컴퓨팅이 되지 않은 이상은 해시가 한 방에 안 풀리기 때문에 NP 컴플리트로 푸는데 그게 포텐셜리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까 이쯤 마스터 테이블이 없는데 이게 재식별이 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내 얘기는. 뿐만 아니라 뭐 저희 지문도 지금 국가수 지문 받아가지고 지문도 생성 모델로 하는데 지문 엄청 잘 만들어지고요. 아까 뭐 잘 얘기하셨지만 홍채 패턴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메트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채 일부를 지운 다음에 혈관을 일부 지우고 다시 만들면 혈관에 코레스폰딩한 홍채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에디팅을 하면 어쨌든 그 사람 홍채는 아닐 거잖아요. 내가 명시적으로 지워버리니까 아니면 명시적으로 선을 그리거나 그러면 확실히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하나 되면 막기도 너무 쉽고 극복하기 너무 쉽고 이용하기도 너무 쉬워요. 아까 또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힙합 컴플라이언스라고 다이콤 해도 몇 개 지우면 그냥 마음대로 쓰고 팔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3D 영상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믿진 않지만 저는 3D 리컨하는 사람인데요. 어찌됐든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피부에 뭐 임플란트가 박혀 있거나 그럼 스킨만 봐도 알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신이나 뭐 이런 훨씬 더 강력한 바이오메트릭이 있고 수영장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면 얼굴을 가리더라도 문신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CT에서 저걸 지운다는 게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바이오메트릭이라 손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핑거프린트라든지 아까 레티널 패턴이라든지 뭐 본질적으로는 마스터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찾냐고요. 뭐 똑같은 걸 만들었다고 쳐도 만들 확률은 높고요. 그래서 제식별 주체를 처벌하고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고 어니스트 브로커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선후만 산안이한 연구자 개념이라든지 샘플링 기반으로 평가 처리하고 정말 그 사람이 키가 뭐 220m쯤 되는 성동구에 사는 사람 한 명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옵트아웃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관악구에 한 명 사는 국회의원도 한 명일 거잖아요. 관악구 국회의원 한 명일 테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 다 옵트아웃 시키면 되는 거고 그거 한 명 때문에 지금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를 지금 하여간 뭐 어렵게 만드는 이슈가 있다. 아까 뭐 보여줬던 영상인데 트레인 데이터 지금 디퓨전이 되면서 제너레이션 생성형 모델에서 해킹이 훨씬 더 잘 되는 이슈가 있고 저는 어쨌든 이게 데이터 오너십의 문제인데 환자 데이터를 써서 가치를 많이 만들면 데이터 세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건보에서 코페이를 줄여준다든지 그 데이터 기부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미국은 이런 블루 버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규제와 활용 밸런스 뭐 여기 레디올로지에 이제 에티컬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술 개발로 환자도 더 살리고 효율도 늘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윤리가 어떻게 될 거냐? 윤리와 이거는 저는 뭐 하늘을 날고 싶으면 비행기를 만드는 거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을 거니까 낙하산을 만드는 거고 이 양날개로 날라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강력하게 얘기해서 공포 비즈니스가 제일 쉽잖아요. 테러라는 게 한 비행기만 떨어뜨리면 모든 공항이 그걸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뭐 그렇다고 방법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뢰 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신뢰가 얼마나 비싼 리소스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까 코비드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오픈하고 유전체도 다 오픈해가지고 한 방에 백신을 몇 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지금 뭐 적용되고 있는 걸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정책적인 그런 이제 제안까지 두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희 5시까지 하여튼 공식적으로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지금부터 바로 이어서 자유롭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발표가 이제 여기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각각 달라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하시고 또 코멘트 하실 거는 코멘트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부터 말씀을? 예, 김보람 변호사님. 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인 또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잘 몰랐던 것들을 또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발표였던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이제 의료 데이터 얘기가 나오면서 프라이버시 정책과 공공 데이터 정책이 이제 약간 혼란스럽게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약간 짚고 가고 싶습니다. NIH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인류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
그 논문들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볼 수 없는 실제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정작 많이 발발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관련된 논문을 볼 수 없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스스로 내 논문을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차라리 논문을 발간하자. 그게 오픈 액세스 운동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NIH는 그래서 이제 그럼 세금으로 만드는 논문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세금을 납부한 유권자들이 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과 사실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환자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환자 데이터를 악용하거나 환자에게 차별적인 실험을 했던 굉장히 끔찍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에서 엄격한 생명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 정책과 오픈 데이터와 그리고 생명 윤리 기준들이 조금 어긋나게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모델링을 생성 구축함에 있어서 이러한 차원적인 그 구별들을 좀 하고 프라이버시적인 맥락에서는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에 이 감형 처리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기술적인 저는 맥락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형 처리는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보호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가 함께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을 하는 사람과 해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감형 처리를 너무 좁게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공공 데이터의 그 분쟁 조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다 보면은 항상 프라이버시가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에서 프라이버시의 경우에 주지 않을 수 있는 제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 할 때마다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프라이버시 경우에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 못 주는 것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만 개인정보만이라고 해서 그것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렇게 오픈 데이터에 있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해요라는 오명을 조금 벗기 위해서는 그 제한 조건에서 허용되는 거를 좀 과감하게 적시해주는 좀 정책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첫째는 감형 처리는 기술적 접근만 해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AI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세 가지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 아까 이제 오픈 데이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보위가 오히려 그 제한 사유로서 제한 사유가 아닌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보람이 위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역시 또 처음으로 또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보위원님, 미리 공부를 좀 하려고 어제 이제 자료집을 보긴 했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인공지능 그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에서 임원을 하는 후배에게 혹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혹시 너 좀 뭐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건의할 거나 이런 게 좀 없는지 뭐 카톡으로 아침에 좀 물어봤더니 이제 얘네 기업에서 몇 년 전에 그 대학병원급하고 같이 시니어 환자 이상행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 병원 안에 얼굴 마스킹 처리할 서버도 없고 데이터 처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서버를 들고 사람을 파견해서 대신 이제 마스킹 처리를 했다.
근데 의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는데 이제 좀 어떤 그 프라이버시 그 보호를 위해서 뭐 그런 뭘 하려면 병원 안에 이런 이제 내부에서 있던 데이터 처리 방안을 만들거나 자체 AI 인력이 없이는 연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에서 AI 인력 확보가 이제 녹록지 않아서 이쪽 분야의 그 AI 기술 진보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느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좀 든 생각이, 어제 저희가 개보위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의결한 것 중에서 교통 그 안전공단이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는 어떤 처리 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걸 했는데, 일단 대학병원끼리 그런 것들을 하나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좀 약간의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런 인력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을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줄 건 없겠는가, 뭐 그런 생각 단순하게 좀 해봤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뭐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네. 뭐 아까 이제 하버드 의대 얘기도 했는데, 이제 하버드 병원은 CDSS라고 뭐 일종의 이제 의료는 산업과 아주 긴밀하고, 이제 의사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진단 툴도 필요하고 치료약도 필요하고 수술 도구도 필요하고, 의료가 이게 되면 사람을 더 살릴 수 있고 근데 그게 의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의료가 결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FDA에 인허가 받은 게 700개인가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의 임상 시험을 지금 학습 데이터 애큐러시는 식약처 통과하기 전에 다 나오는데, 실제로 온사이트에 가면 백인 데이터를 학습하면 흑인들이 틀리고, 뭐 우리 외국에서 학습하면 한국 IBM 맞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인허가 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안해주거나, 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주 뭐 어린 여자만 뭐 틀리게 진단하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돈 받고 해줘요. CDSS라는 시스템이. 그리고 연대도 그걸 만들었고요. 뭐 엄밀하게는 이제 병원마다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거에 보수적이고, 뭐 아까 했지만 법적으로 이제 손가락에 가시라도 베끼면 절대로 안 하는 게 이제 저희 병원의 원칙이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 1등 병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병원만 해도 이제 데이터 뭐 돈 주고 임상시험 해달라고 하든지, 온사이트로 저희는 이제 4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약도 3상을 통과하면 팔 수 있는데 4상을 더 하는 게 이제 마케팅 차원도 있지만, 이제 언노운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성인 남자들이 대부분 대상인데, 그러면 도우즈나 이런 게 남자에 세팅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약을 주면, 여자들은 몸 체구도 작고 약간 성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임상시험이 뭐 백인 남자 위주로 돌아가거든, 전 세계가. 그러면 이제 어린애라든지 뭐 근데 약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럼 포스트 마케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디플로이해서 의사를 도와주고 뭐 환자를 더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모르는 바이어스, 인공지능 학습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아까 오픈AI가 GPT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어요. 커머셜로 가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뭐 미국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한국 의료 환경이랑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틀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물론 GPT는 의료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병원에서 그런 걸 대응하는 팀도 있지만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거의 잘 안 하는데, 아까 했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새로운 기기나 약을 만들어도 환자에게 쓰려면 병원에 있는 의사만 임상시험을 하는 게 전 세계 레귤레이션이거든요. 결국 병원에게 과제를 줘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병원이 매출이 2조쯤 되는데 1,500억 정도를 임상시험을 해줘요. 회사가 돈을 주면 우리가 그 약을 1상, 2상, 3상 테스트, 4상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인공지능도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이제 커머셜리 관심이 있는 병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했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아까 오픈 데이터 얘기해서 뭐 저는 이제 오픈 억세스, 오픈 데이터, 그 다음에 논문을 퍼블리케이션 하는 거는 다 다른 컨셉인데요. 그게 보면. 근데 오픈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미국 NIH에서 펀딩 받은 오픈 데이터 운동이 있었고 환자 데이터도 분명히 있는데 하버드 같은 데서는 새로운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팔고 쉐어하는 거거든요. 대신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만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꼭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컨선이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아닙니까? 제가 예, 분당 서울대학교 황효주입니다. 예. 또 병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병원에서 감염 처리라든지 그 외부로 데이터 반출 자체가 지금 뭐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병원이 연구자들이 사실 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야 되고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병원은 연구하는 데이터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건 IRB 심의 되는 게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DRB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뭐 모든 병원들이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외부로 데이터 반출이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DRB 심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한 10% 정도라서 1년에 심의하는 건수 한 100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것들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AI 뭐 학습 모델인지 예측 모델 같은 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부 전문 기관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를 외부 반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외부랑 협업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단일 기관 연구 아닌 다기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 반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거를 외부로 이제 데이터 반출되는 건에 대해서만 병원에서 데이터 DRB 심의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감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연구자한테 지금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로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병원에 전제가 깔려 있고요. 사실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그 감염 처리를 병원에서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되는 병원이고 또 그런 거에 지원을 잘 받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병원에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큰 병원들, 우리 병원보다 더 큰 병원들 한 2-3개 정도 빼면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조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재식별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의료 데이터로 또 많은 가치를 또 창출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만 코멘트를 드리면 아까 제가 연구자는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저는 연구자가 재식별을 할 수 있죠. 연구자 자기 환자기도 하고 뭐. 근데 그럼 처벌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데이터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이제 문제였지. 옛날에는 환자랑 약이학과 있어도 성인 남자들을 대표성을 해서 보통 임상시험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군에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일일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A시아는 또 어떤지 우리 음식이랑은 또 어떤지 다른 약이랑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거를 일일이 예전에는 의사들이 알아서 자기 군에서 좋은 논문도 쓰고 환자도 더 잘 치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식별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이제 순환 논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그 위원장님께서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셔서 예. 그 두 분 다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뭔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디플로이하고 이런 과정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는 또는 뭔가 재식별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컨트롤을 해야 될 건데 아주 일반화해서 이제 나누어서 보면 모델 빌딩하는 과정, 뭐 전처리를 하든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든지 이런 과정에서 뭔가 조치를 비식별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한 그룹의 방식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일단 모델 만든 다음에 디플로이하고 결과물 도출되는 그 과정 중에 뭐 그 튜닝을 하든지 필터링을 하든지 해서 아웃풋에 아무튼 개인 정보가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뭐 넓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방식이 더 나은지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단계에서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개별 시스템에 따라서 그게 각기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느 뭐랄까 뭐 베스트 프랙티스가 뭔지를 사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튼 결과물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결과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그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말씀하신 단계가 다들 연구가 되고 있고 각각 적용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의 생명 주기상에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유도를 높이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처리 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수집 단계에서부터 것들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그 수행 주체가 알아서 알아서 어떤 자기네 서비스 모델이나 자기네 데이터 수집 구조에서 어떤 게 최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또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뭐 기술 자체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기술 자체의 한계도 있고 계속 발전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거를 뭐 가명으로 인정을 해주냐, 익명으로 인정을 해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계속 있어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보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뭐 앞 단계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뒤에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샌드박스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개인정보는 어쨌든 지간에 샌드박스 내에서라도 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샌드박스라는 게 폭탄을 갖다가 모래상자에 넣고 터뜨려 갖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 근데 개인정보는 어쨌든 그 안에서도 터지면 안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책적으로 그 기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다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뭐 아까 잘 보여주셨지만 얼굴에 스티커 하나 붙이면 중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잘 도망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막을 거냐, 중국 애들이 학습을 잘해서 얼굴에 뭐가 붙어있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학습하면 무슨 짓을 해도 못 도망가는 게 이제 학습 당시의 벌러너빌리티인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쓰다 보면 누군가는 해킹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보안과 해킹 사이에 앤드리스 워처럼 인공지능을 이제 재식별하는 시도나 그걸 막는 시도는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이 컨셉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여기서 정책을 다룬다면 정책을 얘기하지, 그게 만약에 돈이 되면 회사들이 그런 뭐 재식별이 잘 안 되는 강인한 인공지능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 거고, 그게 산업적으로 풀려야 이제 프라이버시도 올라가고, 그리고 정말 민감하고 아까 뭐 바이오메트릭 그 자체도 인공지능 해야 되거든요. 아까 뭐 범죄자 찾아야 되잖아요. 지문 같은 거를 인공지능 학습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레벨이고, 그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범죄자를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책으로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산업계가 산업
게 물론 나쁜 시도하려는 걸 막는 어떤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저는 뭐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어떤 뭐 이제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 항상 이제 최선의 기술을 채택을 하면 이제 되는 문제이고, 아까 김남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법적 처벌은 어떤 이제 제도적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이제 법 위반 을 한 그런 주체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책 문제에 있어 제가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좀 지겨우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감형 처리 부분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 이것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감형 처리를 해서 어떤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건데, 그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익적 가치가 높을수록 사실은 일정하게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는 당연히 이제 취해져야 되는 겁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냥 과학적 연구로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더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이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과학적 연구가 최소한 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가 돼서 본인 어떤 사익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한 이제 그 틀 내에서도 예를 들면 병원 내에서라면 아까 IRB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 해당 연구의 어떤 공익성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할 거냐, 이런 판단도 이제 미세하게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뭐 어니스트 브로커 활용이라든가 뭐 선한 사마리안 연구자 개념 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 연구자가 그냥 뭐 그 연구자니까 이제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연구자가 예를 들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이나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자격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요건을 가질수록 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단순히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뭐 이런 뭐 보완 조치, 기술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하고 법적 처벌을 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이제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되게 공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상업적인 것과 이제 그 결부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료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에 보완해서 조금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제도를 만들 때 우리 오 의원님 포함해서 NGO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NGO에서 사실 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 봐 사실 되게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후속 그 작업을 디테일하게 뭔가를 활용하는 문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익적인 것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뭐 좀 디테일하게 뭐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익만을 위해서 이런 저기 빅데이터를 가지고 막 뭐 연구를 할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익적인 큰 자본을 많이 가진 연구재단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 다른 발제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상업적인 목적에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소비자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구매를 하지는 않아요. 상업적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존에 지불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연구라면 그건 공익적인 또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상업적인 의미만 있고 공익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 딱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 의원님의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더 열어놓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논의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국장님, 예, 우리 지금 또 가명정보 다음 활용 분에서 한번 말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좀 느끼는 점도 간단하게 코멘트도 하고 질문도 이제 할 게 있는데, 최대선 교수님하고 김남국 교수님 진짜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 최 교수님은 익히 뭐 실력 전문성 알고 있어서 쭉 그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였고, 김 교수님 얘기는 아주 약간 놀라울 정도로 참 우리나라 메디칼 쪽에 진짜 인재가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 감염정보 쪽에 작년부터 거의 저도 한 1년 남짓 계속 뭐 위원장님이 주시는 각종 페이퍼도 있고 뭐 등등 해가면서 그 열심히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공부할 게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감염 정보, 특히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의 어떤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도 데이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산업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과학적 발전도 이루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작년에 7월달에 그래서 복지부, 기재부 등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저 감염정보 활용 종합대책도 만들고, 10월달에는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주요 추진 과제에서 전부 위원회 우리 주도로 해갖고 주관부처로서 해서 만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감염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명확화하는 부분들도 조금 분명히 했고, 차제 IRB, DRB 어떤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도 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나왔지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비정형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상세하게 거기에 만들어 있고, 여기에는 모든 식별 가능 정보를 다 사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리적 환경적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최대한 필요 데이터를 남겨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리컨스트럭션이 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으로 모든 데이터를 사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용납되지도 않고, 그거는 이 연구 목적에 맞춰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샘플링 어떤 이 우리 추가 검수를 할 적에 샘플링 검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또 열어놨다는 거. 그리고 아까 해시 문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암센터가 지금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보호법이 허용하는 법 제도 안에서는 해시의 일부 값, 그러니까 우리 CI 일부 값 또는 여러 가지 그 고유 목적 어떤 통계 목적 어떤 고유 번호의 일부 값을 활용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요게 지금 암센터하고 통계청만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건의료 쪽에 중심이 되는 어떤 이 병원들도 특히 거점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합률이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처리 환경의 안전성 때문에 데이터 처리 그 감염 처리하는 수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한번 들고, 아까 우리 분당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제 질문 사항은 DRB를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이 IRB는 좀 하시고, 이 DRB는 이렇게 이 반출을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복지부에서나 과기정통부에서 아까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든가 데이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연구팀에서 개별적으로 다 감염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이게 아직도 현실이 그런지, 특히 분당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데들도 그런지가 제 궁금증이 하나고, 김남국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는 기왕 모셨으니까 보건의료 데이터 쪽에 우리가 워낙 이 싱글 페이어 시스템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이제 좋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고, 실력 있는 우리 연구자님 같은 이 분들도 많은데, 여기가 진짜 어떤 우리 데이터 쪽에 메디컬 AI 쪽에 어떤 세계적으로 선도할 어떤 이런 포텐셜을 진짜 실현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더 정부라든지 같이 해나가야 되는지 좀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별 연구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보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어노니마이즈 다 돼서 나오는데 그 영상은 그냥 달콤해도 지우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EMR 같은 경우는 뭐 한 97% 정도 랜덤 샘플 했을 때 뭐 완전히 다 지워지진 않는데 뭐 그 정도면 뭐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뭐 근데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여자만 걸리는 병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감염 처리할 거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해시 같은 거 안 풀렸다가 이번에 풀렸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뭐 개보이나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공익하고 뭐 사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그냥 입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랑 영국만 이제 환자 데이터를 팔로우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정 암종을 코호트라고 한 10년씩 팔로우업하는 스터디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9.11 테러 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쫓아다닙니까? 미국은 땅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도 있고 맘만 먹으면 그리고 4대범이 암 환자의 거의 50%를 팔로우업하고 있기 때문에 코호트가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돈을 추가적으로 안 들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그 데이터 그 자체가 상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인데요. 그래서 제 아까 뭐 신문 기사도 제가 썼는데 프로스펙티브 앞으로 오는 환자 데이터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동의서 받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회사가 너무 싸게 그냥 데이터 긁어다가 쓰려 그러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후양 데이터가 문제인데 지금 이미 병원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그거 다 버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통으로 IRB든 DRB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회사가 뭐 성공하면 돈을 벌겠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데이터 그 자체가 상품적인 가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환자도 컨트리뷰션 했지만 n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을 거고 물론 이제 옵트인 한 사람들은 뭔가 리워드가 가면 당연히 좋을 거고 의사가 레이블하고 그건 크게 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돈도 주긴 했지만 그런 레이블 말고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레이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싹 묶어가지고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를 빨리 쓰게 해줘야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고 그 산업이 발전해야 결국 이 의료라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해서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거니까 환자를 죽이려고 의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잡히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해서 뭐 그게 당연히 인간을 대체하고 의학에 들어와서 효율을 높이고 의사도 하기 싫어하는 잡일을 줄여줄 건데 그게 상품성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환자가 더 살릴 뿐더러.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면 공익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사익이면 아까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가져간 회사들이 데이터셀을 내던지 그렇게 해서 그걸 건강보험 재정에 넣으면 환자가 코페이를 줄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이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어떤 개별 문제 아니면 IRB 문제, DRB 문제, 환자의 뭐 이런 문제로 가는 순간에 이제 이게 답이 잘 안 나오고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페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윤정수 변호사님. 예. 예, 이제 김남국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김남국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박사님께서 해주신 거기 좀 덧붙여 얘기하면 이게 뭐 약간의 이제 방향은 전부 다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그 리스크 규제 이론, 소위 말하는 어떤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엄청난 공익과 편익을 가져오는데 이거의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리스크 규제 이론인데 결국 그 리스크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입은 주체한테 그 짐을 지우면 안 되고 그거는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어느 개인에게 지운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사실 개인정보 정책을 좀 큰 그림을 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체계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이 이론으로 계속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방어를 기제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도 감형 처리도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면 정보성, 개인정보성 빼라 그런 식으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나가는데 이걸 역으로 오면 이제 기술의 정도가 이게 일일이 대응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AI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사회적 편익을 갖고 오고 또 공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로 인한 리스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고 접근을 하면 그 리스크를 개인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처리자한테만 맡긴다는 거는 그 이론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한 히파룰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그 규제 이론 차원에서 정보 주체에도 부담을 지운 것도 아니고 처리자에도 부담을 지은 거 아니고 그건 사회 전체가 아까 말한 리스크 규제 차원에서 공익을 살리면서 기존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지 그거를 사회 전체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 주체나 처리자도 큰 부담 없이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저도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문제인데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프로치해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방어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그런 리스크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제로 시각을 조금 바꾸면 좀 다른 또 결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보람이 변호사님.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아까도 공공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법이 아니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데이터 관리를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지금 AI 관련돼서 사실은 몇 달 전에 지난달인가요? 그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되게 고생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매우 아쉬웠던 건 뭐냐면 감형 처리를 식별된다, 식별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감형 처리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AI 그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액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액터들마다 이 시나리오에 개입하는 그 지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뭐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이게 좀 처리된 걸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나리오상이 쫙 나온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걸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약간 아주 최소한의 기준만 지금 제시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AI 시대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사실은 오병일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 제기한 게 이제 그 맥락에서 좀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공익과 사익이 기업이 하면 공익이고 뭐 사익이 아니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것이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사회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굉장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 다른 부처들이 협조를 안 하는 듯한 느낌도 저는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딜 가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빼고 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시대다 데이터라는 게.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데이터법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웨덴의 데이터법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개보위가 조금 더 좀 크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향후에 모든 정책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윤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좀 크게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병일 변호. 예, 짧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윤영미 의원께서 이렇게 그 이제 소비자들이 어차피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모든 상업적인 게 공익적이라는 또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테니까. 근데 또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상품들도
어쨌든 그 전에 또 연구 개발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논리가 갈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료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이제 의료 부분에서 이제 모든 어쨌든 의료 영역의 어떤 그런 개발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또 그 논리가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걸 또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의료 부분도 과연 뭐 모든 영역을 또 그렇게 공익적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또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현재의 어떤 그 이 규제 이 뭐랄까 정책들은 상당히 이제 좀 뭉툭한 수준이다. 이 공익성을 따지고 있지 않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릴까요? 네, 제가 27년 동안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 언제나 100대 1의 싸움인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하고 자본 투자력 측면을 봤을 때요. 근데 100대 1의 싸움이면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의 싸움이면은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보보호 업체들이 그나마 살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김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서 미국이 할 때는 그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활용하면은 경쟁력 받칠 수 있다 해서 깜짝 놀란 거죠. 우리나라도 메디컬 측면을 봤을 때 미국에서 한 100대 1, 1000대 1 싸움일 거예요. 자본력 투자를 봤을 때. 그 자본력 투자 싸움을 봤을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싸움인데, 어떤 약간 조그마한 그런 스윗 스팟이 있고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건데요. 정보보호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기정통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빨리 깔아줬기 때문에 정보보호 침해 사고 빨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게 있고, 옆에 있는 북한과 중국이 가끔씩 해킹을 해주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우리는 많이 두들겨 맞았어. 이런 거 두 가지가 되고, 또 개인정보법 규제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바이브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메디컬 쪽에 산업은 그걸 잘 활용하면은 정말로 100대 1에 1000대 1의 자본력 싸움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하고 또 다음 회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오늘 새로 3기에 좀 합류하신 분들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좀 놓쳤습니다. 아까 김보람이 변호사님 뭐 말씀하셨으니까 전 넘어가고요. 김성태 위원님, 잠시 인사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의 가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권위자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게 또 정책에 반영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 또는 산업계에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한 처리자, 또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인정보 바라보고 이게 어떤 위험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의견을 많이 공유도 드리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대 위원님은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김용대 위원님. 예. 그다음에 이나은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구글코리아 이나은입니다. 오늘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정말 핫한 이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올해 보호위에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여러 가지 화두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오늘의 그 프레젠테이션만 보면서도 이제 AI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에 속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뭐 소비자한테 이익을 주는 서비스도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또 그 기술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그것을 또 악용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그만큼 늘어나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셔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보호위에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아까 고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면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올바른 길이겠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테크 기업인 저희로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 있거나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다거나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라서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은 이런 임팩트가 있고 완전한 보호 조치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객관적이고 쉽게 단언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좀 답답한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보호위해서 이렇게 올 한 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승민 성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규제 설계와 집행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뭐 최근에 뭐 이것저것 뭐 방송통신이나 뭐 이런 쪽 이제 과거에 한 15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오늘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 듣고 많은 좀 생각이 드는데 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거를 2번 더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공부하고 좀 더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 의견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림 네이버 책임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부서에서 근무하는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기업에서 있다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모두 자국 산업이 발전이라든지 보호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런 규제를 해 아니면은 뭐 EU가 이런 규제를 해 하면서 첨단 규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업무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미래 포럼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어느 나라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한다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게 진짜 국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기업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논의하며 그것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포럼이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대선 위원님은 아까 발표를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황다연 소비자와 함께 공동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소비자와 함께 공동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그 한국 의료 변호사 협회에서 대외 협력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로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업무를 계속해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포럼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변호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예전에 그 홈플러스에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불법적으로 경품 행사한다면서 이제 수집을 이제 수천 명 건을 했고 이런 불법적으로 수집한 홈플러스가 이제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이제 보험사들이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보험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제 일부 환자나 이제 병력 있는 사람들을 뭐 제외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로 저는 이제 인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료 소비자, 그러니까 의료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료법 같은 경우는 환자의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남국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그 익명화를 한다는 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익명화라는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차트에 있는 이제 그런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그리고 차트에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연령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익명화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그냥 AI로 이제 일괄해가지고 이게 쫙 처리가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또다시 한 번씩 이렇게 검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제 저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판결문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분들께서는 많이 알겠지만 익명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직원들이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을 받고서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했을 때 이제 홈플러스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손보사들이 이런 이렇게
이렇게 싸게 획득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사용한 부분 이후에 이제 오늘 AI 강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과거에 몇 년 전 사이와 비교했을 때 논의가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고 이제 좀 했을 때 좀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갈 수 있겠구나. 그 일부에 이제 불법적인 수집을 해가지고 일부 기업이 이거를 독점해가지고 사익화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이제 큰 틀에 서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그걸 서포트해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 황현수 정보부 팀장님은 아까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간상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이제 발표 토론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뭐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뭐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고요. 그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당연히 많이 하는데 이제 되게 뭐 그날 실무적인 회의를 주로 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 일종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또 뭐랄까 근본적인 질문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이제 두 분 이제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일부 이해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각자 머릿속에서 다른 질문 뭐 다른 생각들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으로는 달성한 셈이고요. 그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또 AI 관련된 얘기를 또 계속 나누면서 오늘 떠올랐던 생각이 뭐 조금씩은 이제 이해도도 높아지고 생각도 조금 더 정리되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좀 더 뭐랄까 쉽지 않고 더 많은 생각과 공부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다 같이 느끼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 뭐 앞으로 미래 포럼 올해 진행하면서 그 더 많은 이제 생각과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미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4월 세 번째 수요일 4월 17일입니다. 메모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일정도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메모를 하시고 만약에 그때 뭐 다른 일정이 생기면 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